전세가율을 살필 때 어떤 방향이 진입하기 좋다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가 있을 때 이 방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둘 다 하락하거나 둘 다 올라가거나 둘이 이렇게 만날 때라든지 요런 방향에 대한 그 전세가의 흐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틀려요. 틀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침 또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 책에 전세 갭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3개로 나눠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긴 했었어요. 네. 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세가율을 볼 때 서울과 수도권은 그리고 대전도 좀 비슷한데요. 이렇게 움직여요. 진짜 이렇게. 전세가율이 올라가다가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구간,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더 패턴 잡기는 쉬워요. 뭐냐면 침체기와 상승기와 이런 부분이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시점은 침체기에 올라가요. 침체기에 올라가고 상승장에 올라가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죠. 그래서 그거는 몇 번만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서울과 수도권을 볼 때가 아니에요. 침체기 때는 집을 안 사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8, 90%까지 치고 올라가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요. 웬만한 사람들이 집을 다 살려고 하는 불안해지면 이래서 전세가율이 5, 60%, 60, 70% 정도가 되기 전에 전세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 무조건 매매 시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침체기와 상승기가 틀리거든요. 근데 지방장은요. 이 구조가 아니라 이래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량이 줄어드는 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높기 때문에 바로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바로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전세 매물이 부족하면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워낙 높은 데서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매매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각 지역별로 이 전세가율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얘네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다 이런 모습을 보여요. 7, 80%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과 지방장의 전세가를 보는 방법이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 경기, 인천이면 그렇게 전세가가 좀 붙었을 때 회복기쯤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저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원래 첫 번째 책에 보면은 침체장 때 전세 갭 투자를 해야 될 시기에 첫 번째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때는 집을 안 사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서 7, 80%를 지나서 이번에는 거의 90%까지 붙었었잖아요. 이런 장이 올 때까지 집을 안 산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집을 안 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이번 장에서도 전세가율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근데 상황마다 다른 게 이 시점 되면은 상승장이 오라고 하면서 전세가율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승장이 되면서 전세가율이 떨어졌고요. 네.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시점 되면은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요. 주니까 전세가격이 올라가요.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다시 가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순간에 요때는 침체기 때는 원래 집을 안 샀으니까 거의 8, 90%까지 치고 올라가는데요. 얘는 올라가면 그러지 않아도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전세가 매매로 돌아서면서 매매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하지만 지방장은 계속 이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대한 시기적인 구분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시기적인 구분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모습이냐 조금만 높고 전세가 불안해지거나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은 바로 매매로 전이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시그널 하나만 딱 켜줘도 이렇게 바로 팍팍 반응을 하겠네요. 바뀔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전세가율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원래 부동산 시장이 이것 말고 각종 지표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얹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 몇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요 정도 수준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단톡방, 유튜브, 블로그, 뉴스, 기사, 신문 뭐 하다 정말 흘러 넘치거든요. 정보가. 네. 좀 흔들리지 않고 내 투자 스타일을 정립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중인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정보가. 진짜 많아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요. 이분들이 이거를 다 공부해야 된다는 또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에 지금 빠져 계신 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금만 해도. 네. 말씀이 맞는 게 세금만 해도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고 저는 지금 수많은 블로거들이라든지 유튜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줄이라고? 네. 그렇다고 한 분 것만 들어서는 문제가 있죠.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이제 한 곳으로 쏠릴 수 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 부분을 좀 줄여나가는 게 맞다. 누구 거를 들어라 말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걸 줄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줄이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이 생각할 시간 없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한때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안 봐요. 오히려 몇 분들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누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참 애매하겠지만 한 세 분 정도 의견 정도를 한번 쭉 보는 정도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분의 의견을 보고 난 다음에 왜냐면 저랑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른 시각 가진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저는 직접 제가 들어서 자료를 찾아봐요. 계속 그러면서 고민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각을 좀 확장시키거나 도움이 되는 게 많으니까 너무 그거에 공부를 난 잘 모르니까 이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아마 단톡방도 열어보고 그렇게 하실 텐데 제가 볼 땐 그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시고 헉헉대면서 가실 거라고 봐요. 아, 공감합니다.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고요. 부동산 뱅크 닥터 아파트 쪽에서 옛날에 되게 많았었어요. 114. 네,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저도 그거에 굉장히 시달렸는데 언젠가부턴가 그중에 조금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시거나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뭐 몇 분으로 딱 바꾸고 나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더 괜찮아졌지 수많은 분들을 무조건 다 배워야 되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투자 방법을 내가 제대로 숙지하고 꼭꼭 씹어서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수많은 의견들을 들어봤자 오히려 체해요. 체할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씹어먹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찰력을 기르려면 부룡님처럼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까요? 자료 띄워놓고? 그러니까 꼭 저처럼 뭐 자료를 띄워놓고라기보다는 분명히 의문이 들잖아요. 의문이 드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면은 경제 현상에 대해서 나오고요. 금리 같은, 그다음 부동산 얘기, 뭐 서울 얘기, 지방 얘기, 그다음에 정책 얘기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답변하는 부분이 왜 답변을 할 수가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저가 예전에 하다 보면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을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걸 찾아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블로그를 찾아보거나 물론 그때가 블로그가 엄청나게 활성되는 시장이 아니니까 찾아봐도 없어요. 진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그러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는 책을 사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여기서 그랬나 딴 데서 그랬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언제부턴가는요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부동산 책을 안 사서 보더라고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안 사서 보냐면요 부동산 책은 웬만큼 봤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관련된 것들이 경제 현상도 연결되고 다 연결되니까 그럼 그 책을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어요. 관련된 책을.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환율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달러와 관련된 책을 보게 됐고 또 그러다가 심리학책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 과정들이 점점 쌓이면서 자기 것이 이렇게 딱딱 정립되는 과정이 오거든요. 일단 그 과정 동안에 꼬리에 꼬는 질문들 그래서 저는 제가 블로그를 하거나 이쪽에 단톡방이든 아니면 이쪽에서 하시는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내용을 할 때 제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어디가 오를까요? 라기보다는 지난번에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 보시느냐. 저는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왜 떨어진다고 얘기하느냐. 걔네들의 말이 맞느냐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사람 책 그분 돈 버는 데 제가 엄청난 도움을 줬어요. 그 책 사서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아닌지 찾아보고 뭐 이 과정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나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논문을 쓰고 계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논문만 쓰고 계셨지 사실상 일반적인 현상을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연결시킬 줄을 몰랐다라고 저는 봤던 거죠. 이런 거 읽어줘야 되겠다. 부룡 선생님 오늘 처음 뵀는데 얼굴부터 손짓까지 모두 너무 멋있으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불행님 알려주신 후레이님도요. 불용인데. 불행이님 됐습니다. 불행이님. 내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제 정책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다주택자든 뭐 유주택자들은 다들 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관심사거든요. 네,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내 관심사가 결국 수익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도 어저께 블로그에 간단하게 글을 올렸지만 바꾸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꾸기는 할 건데 문제는 이분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 집토끼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분들이 원하는 속성이 뭐냐. 이분들을 좀 선전선동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용어를 자세히 보게 되면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예요.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쪽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 세금 부분을 완화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충돌일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청와대 쪽과 그 당 쪽에서 분명히 충돌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집토끼들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중에 명분이 있을 만한, 예를 들면은 뭐 1주택자들이 세금이 과도하게 하는 것을 몇 %로 뭐 상한을 두고 뭐 막거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1주택자들, 다 1주택자들이죠. 이런 분들의 뭐 공시가율이라든지 기타 뭐 종부세 관련된 그 9억 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준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흔히 말하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투기꾼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대책들은 나오면서 우리 그래서 이만큼 신경 썼어라고 하겠지만, 아마 대다수가 보고 있는 양도세 중과 완화라든지 한시적인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나오기에는 매우 시기상조일 거다. 특히나 대선이 남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겠지만, 나오는데 그냥 제가 뒤로 물러나서 보게 되면은요, 이쪽을 여당 쪽을 지지하고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속성들은 부동산이 올라서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완화시켜주는 것 자체는 이 정권을 때리고 싶은 심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대책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장도 당시에 그때가 열린우리당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열린우리당에서는 부동산 완화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청와대 쪽에서는 못한다. 반대였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싸우다가 당이 막 파열음이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대선이 하는, 그때는 이제 정동영 후보였죠. 그때 할 때까지 제대로 뭐 한 게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너무 큰 기대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대책이 나오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그렇게 큰 기대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극단적으로 정말 현명하게 거기가 판단해서 한시적인 감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주택자면 내놓으실 것 같으세요? 안 내놓으실 것 같으세요? 감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좀 괜찮게 좀 이 정도는 괜찮네라고 하면 내놓을 것 같느냐 안 내놓을 것 같느냐.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르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걸 기대하느냐. 그러면 털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세금 뭐 1억 원 벌었는데 9천만 원 내는 7, 8천만 원 내는 상황보다는 2, 3천만 원 내고 나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팔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건데요. 실제 그 상황이 오잖아요. 그 상황이 오게 되면 저는 오히려 매물이 오히려 지금 양도세 중과보다 그 종부세 때문에 지금 7월 때 나오는 것보다 더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 그동안 지쳤거든요. 그렇죠. 지긋지긋해. 네, 지긋지긋하면서 던지고 차라리 앞으로 이런 게 없을 것 같으니까 하겠다. 그러면 매물 쏟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바랬지만 오히려 내 수익이 깎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무조건 막연하게 그걸 기다리기에는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조금씩 완화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정부 쪽에서 안 해줄 것 같다. 이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들리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지금 몇 가지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가 고민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시장 선거 이후로 좀 고민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네, 고민하는 건 맞으니까 분명히 있을 거는 같은데 너무 큰 기대보다는 적정 수준으로 기대하다가 더 잘 됐을 때 기분 좋게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일종의 홍보도 한번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다른 방송에 비해서 후레이 TV에서 말씀하시는 질문의 정도의 퀄리티가 더 되게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유, 네, 그래서 저도 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라고 하는 부분 많이들 조급하시거나 또는 힘드신 상황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투자라고 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투자에 매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너무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는 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하시는 일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부룡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어쨌든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해서 막 무쌍난무를 지방에서 지금 찍을 때가 아니다 지금. 네. 그거보다는 자기 포트폴리오를 리빌딩하고 잘 조정하고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뭐가 있을지 계속 고민하는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메시지가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부룡님 링크는 영상 고정란에 그 다음에 채팅
고정 제가 해놨으니까 링크 챙기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